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휴메의 도덕 철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휴메의 견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덕적 판단은 느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를 이제 차차 얘기해 나갈 텐데요. 자, 우선 그 전에 약간의 그 헷갈린 점들을 다시 한번 교정하기 위해서 자, 요 책 제목들을 좀 보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쓰다가 이제 그 논구와 탐구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자, 이게 왜 하필 책 한 권은 논고라 그러고 하나는 탐구라 불렀느냐? 자, 이건 제목에 이제 얘는 트리타이즈가 들어가고 얘는 인콰이어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냈던 책 제목은 A Treatise of Human Nature. 자, 이게 먼저 냈던 책이고요. 이제 3권짜리입니다. 지성에 관하여, 정념에 관하여, 그 다음에 도덕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요 책이 잘 안 돼서 나중에 자, 이거를 개작해가지고 2권의 책을 냈다 그랬죠. 그래서 한 권이 이제 An I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이라고 해서 나온 거고요. 또 하나의 책은 An I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입니다. 이렇게 이제 2권이 있는 거고요. Inquiry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인간 지성에 관한 탐구. 제가 그렇게 했죠. 인간 지성에 관한 탐구.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 휴메의 그 지각이론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렸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인과에 대한 분석. 보통은 오늘날 이제 귀납의 문제라고 불리는 걸 이제 핵심적으로 다뤘던 거였죠. 그게 바로 이제 1권, 요 논고 1권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요 인콰이어리의 자 핵심 주장 중 하나인 거였죠.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읽을 거리로 준 건 바로 요 인간의 이해력에 관한 탐구, 김혜숙이라는 학자가 이제 옮긴 책이고요. 제가 책 제목을 소개해 드릴 때는 인간 지성에 관한 탐구라고 소개해 드린 겁니다. 왜냐면 이 언더스탠딩을 그냥 지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책 제목도 인간 본성에 관한 논구, 인간 지성에 관한 논구, 탐구 이렇게 하면 딱딱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 논고의 3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다시 또 개작해서 만든 게 요 탐구, 그 도덕의 원리에 관한 탐구, 도덕 원리에 관한 탐구가 되겠고요. 자, 요걸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업에서 말할 때는 트리타이즈 오브 그냥 논고라고 말하고, 요 인콰이어리로 시작되는 요 책들은 탐구라고 말할 겁니다. 특히 이제 인간 지성에 관한 탐구라고 제가 그냥 얘기 드릴게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재미난 건 이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를 쓸 때부터 사실은 부제가 뭐였죠? 왜냐면 실험 철학, 실험적 추론의 방법을 이제 어디에 적용해요? 인간에게 적용한다 그랬죠? 특히 인간과 도덕의 문제. 예, 특히 이제 인간 도덕의 문제에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 앞부분이 이 뒷부분에 아주 기초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흉은 바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까지 흉이 판단하기에 도덕 철학은 어떤 상태였냐? 자신이 보기엔 매우 지리멸렬한 상태라고 봤던 겁니다. 그거는 마치 그 자연과학에 빗대자면, 특히 자연철학이라는 표현을 빗대자면, 코페르니쿠스 시기 이전에 천문학에 관한 자연철학과 동일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현재 도덕철학은. 그러니까 도덕철학의 이 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은 누구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마치 자연 철학에서 17세기에 갈릴레오, 데카르트, 뉴턴 등이 했던 역할을 본인이 이제 도덕 철학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의 어떤 역할을 마치 자연 철학에서 뉴턴과 같은 역할로 이제 자신을 이제 위치 지우는 거죠. 그래서 자연 철학처럼, 그래서 뉴턴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 철학을 계산함으로써 아주 개선된 상태가 된 것처럼 자신도 도덕 철학을 그런 지위로까지 끌어올려 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연 철학을 본받아서. 그리고 정말로 그걸 본받기 위해서 그 방법도 사실 좀 본받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자, 도덕성을 얘기하기, 도덕적 판단을 얘기하려면 결국 그거는 이제 책임의 문제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도덕적 판단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결국 자발적 행위인 건데요. 결국 자유. 보통은 이제 도덕이 있고 없고는 결국 자유의지에 의한 어떤 개인의 선택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게 고전적인 견해죠. 이게 특히 이제 데카르트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기인한 견해일 텐데요. 홉스가 아니라 휴문, 홉스랑 스피노자의 아이디어를 계승해서 자유를 자발성으로 재정의합니다. 만약에 자유가 단지 우연이라면 자유가 결국 그 개인의 어떤 선택,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에 의해서 뭔가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일종의 우연인 것이고 원인이 없는 행동인 거죠. 정말 형이상학적인 그런 자유, 뭔가 선택의 자유 그런 게 있다면 그건 결국 원인이 없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건 결국 우연인 거죠. 근데 그거는 흉이 보기에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 자유란 원인의 부재가 아니라 자발성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행위란 자발적인 행위, 즉 행위자의 기인한 행위라는 겁니다. 원인이 모든 행동, 모든 결과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인간도 자연에 속하는 거고요. 사실 결국 휴먼 네이처 아닙니까? 휴먼 네이처를 지금 이제 따지겠다는 건데 휴먼 네이처를 탐구하겠다는 거니까 결국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에 속하는 거예요. 결국 휴메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본인이 이제 그걸 아주 막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웬만하면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이제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의 취지는 인간이 자연에 속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고 결국 홉스나 스피노자의 아이디어를 계승하는 걸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행위란 원인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그 원인이 행위자에 기인한 행위가 되는 거고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흉이 보기에 자유가 만약에 그냥 원인이 없는 행동, 우연이라면 그 우연에 기인한 행동은 결국 책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위자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행위자가 아닌 거죠. 본인이 그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그런 행동이 나타났을 뿐이니까요. 그럼 그 사람에게 책임을 씌울 수 없고 결국 도덕적 판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는 건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결국 이런 그 행동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원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그 원인은 결국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행위자에게서 기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그냥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자, 그 행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 자발적 행위의 원인은 뭐가 되느냐? 보통은 이제 이성과 정념 얘기를 하죠.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이성도 자발적 행위의 원인이고 정념도 자발적 행위의 원인이고
그래서 가끔씩 막 이성과 정념이 서로 싸워요. 그런 얘기 자주 하죠. 나는 그래서 이성이 항상 나의 정념의 또는 감정, 이성과 감정을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성도 행위의 원인이 되고 이제 감정도 이제 행위의 원인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막 충돌도 해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감정이 이성을 이길 때도 있고 이성이 감정을 누르고 이제 그래야만 또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는 이런 얘기들이 널리 퍼져 있죠. 지금까지도 널리 퍼져 있죠. 근데 흉이 보기에 이런 식의 대립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성은 그 스스로 행위의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왜냐? 잘 보세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경험으로부터 추론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추론의 기저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래요? 어떤 모종의 습관이 있다 그랬죠. 자연이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굴러갈 거라고 하는 그런 식의 가정에 기초한 습관이 있는 거죠. 그런 가정은 어떤 이성적으로 추론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본능, 습관인 거죠. 이성적 추론만 가지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어떤 자발적 행위를 추론하려고 해요.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겠어. 그것도 일종의 추론이라고 많이를 부르죠. 예를 들어서 불에 손을 대면 따갑다. 자, 그래서 난 불에 손을 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식의 행위를 하죠. 그것도 일종의 추론이죠. 불에 손을 대면 아프니까 손을 대면 안 되겠구나. 어때요? 맞잖아요. 추론이죠. 그런데 이 추론 역시도 단지 이것만 가지고, 사실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추론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추론을 하긴 하죠. 이 믿음으로부터 모종의 추론이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행위를 도출할 수는 없죠. 그 기전에 뭐가 또 필요하냐면 정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념은 그냥 감정 일반이에요. 그 당시 그 언어 표현에서 정념은 뭐 홉스도 그렇고 또 스피노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념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이제 정념이라는 말을 그런 감정 일반을 말하는 거죠. 뭐 욕구하고 혐오하거나 또는 사랑하거나 증오하거나 아니면 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희망을 가지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두 정념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여기에 개입을 해야만 이게 행위가 도출이 되는 거죠. 사실에 대한 어떤 믿음만 가지고는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흉은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이성적 추론만으로는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기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연적인 어떤 본능,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어떤 습관 같은 게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발적 행위란 그럼 뭐냐? 어떻게 만들어지냐? 정념과 추론의 결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에 손을 대면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귀납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런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매번 손을 댈 때마다 아팠다.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손을 대면 아플 거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죠. 이번에도 내가 저 불에 손을 대면 아플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을 회피해야겠다. 아주 자연스러운 추론이죠. 그런데 왜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불을 회피해야 되죠? 자, 그런 행위가 도출되나요? 흉이 보기에 이 믿음만 가지고 이성적으로 추론한다고 해가지고 암만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을 회피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불에 손을 대면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는 불을 회피해야겠다라고 하는 불에 손대지 말아야지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가 않습니다. 왜냐? 거긴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고통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하나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고통을 회피해야겠다 또는 고통을 회피해야 한다. 난 고통을 회피하는 게 좋다. 이런 식의 어떤 뭔가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만 그런 정념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어야만 이 행위가 도출이 될 수 없는 거죠. 이성만 가지고는 자발적 행위를 산출할 수 없어요. 어떤 동기 또는 목적에 해당하는 어떤 정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로부터 도출되는 게 뭐냐면 이성은 정념과 서로 충돌할 수가 없어요. 서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성은 어떤 정념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걸 달성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일종의 계산인 거죠. 홉스와 아주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은 일종의 계산과 아주 관련된 겁니다. 이 목적 또는 이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필요한 거죠. 난 고통을 피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불에 손을 대면 고통스럽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이제 주어지면 그로부터 나는 불에 손을 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자발적 행위란 정념과 이성의 결합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추론, 이성 두 가지 얘기가 낱말이 나오는데 둘 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성의 영역인 거고. 그래서 상당히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제 도구에 해당하는 부분,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는데 이성은 목적을 제공하지 않아요. 도구만 제공하는 거지. 일종의 도구적 이성에 대한 얘기만 춤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목적을 다루는 이성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성은 정념의 노예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이성은 결국 목적을 도달하기 위한 도구 역할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념과 이성의 싸움을 말할 때 우리는 엄격하게 그리고 철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일성적으로 하는 말일 뿐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넌센스라는 겁니다. 이성은 정념들의 노예이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그리고 이성은 정념들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임무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만 가지고는 목적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누가 제공하냐? 결국 정념이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 목적이 제시돼야 그것을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이성이 사용될 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성은 정념들의 노예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로부터 자 이제 행위에 대한 자발적 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국 그로부터 아주 간단하게 도덕적 구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도덕적 판단.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구별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이런 도덕적 구별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이성으로부터만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논증을 합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은 도덕적 구별을 합니다. 다 해요.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누구나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 추론의 목표는 행위예요. 행위. 그러나 이성만으로는 행위를 도출할 수 없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죠. 따라서 도덕적 구별의 원천은 정념 또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의적인 살인은 나쁘다 라는 도덕적 판단을 한번 생각해보죠. 이건 어디에 속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지성의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관념들의 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사실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자, 이것이나 이것이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성이 할 수 있는 판단은. 고의적인 살인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은 나쁘다 라고 하는 판단은 이쪽에 해당할까요? 관념들의 관계에 관한 건가요?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관념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나쁘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나요? 어떤 필연적으로 도출되나요? 의미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휴미 보기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수학이나 논리학 그쪽입니다. 기하학. 그런 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 외 부분에서는 어떤 필연적인 어떤 관계라는 걸 찾을 수 없어요. 고의적인 살인이 나쁘다. 고의적인 살인으로부터 나쁘다라고 하는 게 함축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나쁘다라고 하는 무언가를 함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의 문제냐? 휴미 보기엔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외부적인 사실을 표현하고 있지 않죠. 자, 휴문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자, 왜 이게 사실의 문제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부덕하다고 인정된 행동, 이를테면 고의적인 살인을 사례로 들어보자. 그 행동을 모든 측면에서 검토하고 당신이 부덕이라고 일컫는 사실이나 실제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자. 당신은 그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든 간에 당신은 오직 특정한 정념과 동기 그리고 의욕과 사유를 발견할 뿐이다. 이 경우에 그 밖에 어떤 사실의 문제도 없다. 고의적인 살인은 부덕이다. 나쁘다. 이런 이제 거에서 고의적인 살인 나쁘다. 사실 결국 내가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거부감인 거죠. 이 행동에 대해 당신에게 발생하는 거부감을 발견할 때까지 당신은 결코 이 부덕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 이외에는 그냥 도덕적 판단과는 거리가 먼, 칼로 찌르면 누가 죽는다라거나, 그걸 계획을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한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실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건 오로지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거부감. 거기서만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모종의 사실이 있긴 있죠. 하지만 이 사실은 느낌의 대상이지 이성의 대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부감이 느껴진다. 느낌의 대상인 거죠. 나의 거부감. 이 거부감은 일종의 인상입니다. 인상. 자, 지난 시간에 인상과 관념을 구분했는데 이건 일종의 인상인 거예요. 내적인 어떤 느낌을 지금에 대한 인상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당신 자신에게 있는 거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고의적인 살인에 부덕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어디 있다? 나한테 있는 거죠. 주관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잘 보게 되면 어떤 걸 보게 되냐면 결국 흉에게 고의적인 살인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관념들의 관계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 결국 이거는 우리는 도덕적 판단을 통해서 보통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고의적인 살인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보통은 고의적인 살인은 나쁘다 또는 그건 죄다 악이다 이런 식의 이제 명제로부터 도출하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래서 도덕의 영역을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넣고 싶어 했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수업에서 잘 다루지 않았었지만, 로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막 넣었었어요, 그거를. 근데 휴먼 그것 역시도
밀어내버린 거죠. 근데 그게 밀어낸다고 이쪽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결국 관념들의 관계도 들어가지 않고 사실의 문제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판단은 일종의 뭐뭐 해야 한다, 일종의 당위 또는 규범의 문제인데 휴미 보기에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죠. 이쪽이죠. 근데 이쪽으로부터 고의적인 살인이 나쁘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떤 장벽이 있냐? 나는 뭐 그런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 라고는 사실이 있죠. 하지만 그게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의 월반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사실의 문제. 이건 일종의 지성의 문제. 지성이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거는 지성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사실로부터 당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 사실 이 당위의 문제를 이쪽에 넣고 싶어 했어요. 이쪽에. 그러면 도덕적 진리라고 하는 게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흉은 이쪽에 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떤 필연적인 관계를 찾을 수 없어. 그렇다고 사실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쪽에도 들어갈 수 없고 이쪽에도 들어갈 수 없으면 결국 도덕적 판단을, 진위를 가릴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순수한 이성으로부터도 도덕적 진리를 얻을 수도 없고 경험으로부터도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흉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한 건 결국 바로 이 문제. 앞에 뭐였죠? 그 필연적인 관계를 그냥 마치 이성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것도 안 되고 경험을 통해서도 얻을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쫓아내버려, 지성의 영역에서. 도덕의 문제를 지성의 영역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이걸 이제 흉의 포크라고도 부르죠. 이것도 찔러버리고 저쪽도 찔러버리고 다 찔러버리고. 자, 이걸 이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제 논리가 이제 흉의 자연주의의 오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당위의 장벽. 사실의 문제는 항상 뭐뭐이다로 끝나요. 뭐뭐이다. 근데 뭐뭐이다로부터 뭐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결론 도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제 중에 뭐뭐해야 한다고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와 관련된 게 사실은 뭐냐면 정념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정념이 있다고 해서 뭐뭐해야 한다가 딱 나오는 건 아니죠. 가장 관련성이 있는 게 바로 그걸 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당회 문제에 대해서 사실 흉은 거의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당위를 흉은 경험으로부터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흉은 끝까지 이 문제를 전혀 안 다뤄요. 이 문제는 전혀 안 다뤄요. 우리가 그건 알 수 없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다 궤변이다. 라는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인 거죠. 여기서 다룬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도덕적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 자신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이 관념들의 관계도 아니고 도덕이 사실도 아니에요. 그렇죠?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관념들의 관계에 대한 진술도 아니고 사실의 문제에 대한 판단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덕의 감각을 갖는 것은 어떤 성격을 응시하는 데에서
어떤 대상의 어떤 그 여러 속성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응시하는 데서 특정한 종류의 만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느낌이 우리의 칭찬과 찬미를 구성한다. 우리는 만족의 원인을 더 이상 논의할 수도 탐구할 수도 없다. 궁극적으로 어디서 끝나냐? 분석은 우리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 자, 그런 대상의 성격을 응시할 때 우리가 특정한 종류의 만족을 느낀다 라는 거고, 바로 그 느낌으로부터 그 대상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이제 옳다고 말하거나 그런다는 거죠. 왜 하필 우리가 그런 만족을 느끼느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원인을 탐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분석의 끝은 거기까지죠. 어떤 유쾌함의 감정, 유쾌함의 느낌, 아니면 불쾌함의 느낌. 거기가 도덕적 판단에 대한 어떤 경험적 분석의 종착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격이 바로 그와 같은 특정한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유쾌하다는 그 느낌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성격을 유덕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아름다움과 취향 그리고 감각 따위에 관한 우리의 모든 판단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결국 도덕적 판단은 일종의 뭐예요? 미적 판단 또는 취향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취향이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유쾌함을 느끼는 그런 취향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도덕적 구별의 원천은 도덕감이라는 겁니다. 도덕감. 도덕적인 어떤 느낌. 여기에 어떤 궁극적인 종착지는 결국 유쾌함, 불쾌함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스피노자와 홉스의 분석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에게 우리가 도덕 상대주의자라거나 이기주의자라거나 성악설이라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앞에서 얘기를 종합하자면 흉의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흉에게 도덕적 판단은 주관적 느낌이나 태도의 표현입니다.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판단은 참거짓이 아니에요. 살인은 나쁘다. 뭐 이런 식의 진술은 참거짓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이나 거짓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내가 그 살인을 불쾌해한다. 라고 하는 나의 태도, 나의 느낌을 그냥 말로 표현한 것 뿐인지 그 자체가 참이거나 거짓이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참 거짓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그냥 나의 주관적 느낌에 대해서만 참 거짓을 말하죠. 나는 그런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나는 불쾌함을 느낀다라고 번역을 한 후에 그러고 나면 이제 참 거짓의 대상은 될 수 있죠. 그건 일종의 경험적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벗어나서 어떤 살인이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사실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살인은 부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실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도덕적 사실이 없으니까 도덕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이게 이제 흉의 입장을 요약한 겁니다. 좀 도덕 감정론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요. 또는 정의주의 이렇게 표현하긴 한데 그 정의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번역어가 일종 이모티브 티어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모티브 티어리 of ethics 하는 거죠. 윤리학에 대한 이모티브 티어리. 윤리를 뭐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감정으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결국 감정은 결국 각각이 감정을 일으키는 방식이 감정에 다 이제 환원시켜 버린다면 결국 주관적이죠. 이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걸에
초점을 맞추면 마치 이게 좀 상대주의를 함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난 그 행동이 불쾌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게 악이고 난 그 행동이 유쾌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게 선이냐. 이걸 함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주의로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왠지 이기주의적인 방식으로 갈 것 같은 느낌도 있죠. 유쾌하다, 불쾌하다. 결국 개인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흉은 그런 식으로 얘기되지는 않습니다. 흉 본인은 에 따르면 인간들은 모두 도덕감을 가져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도덕감을 가지고 그래서 단서가 있죠.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문제가 사실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흉이 보기에 정상적인 인간들은 도덕감을 가지고 그 작용 방식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작용 방식을 경험적으로 탐구할 수 있어요. 대체로 특정한 상황마다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도덕적 판단을 해요. 그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실험적으로 탐구할 수가 있죠. 일종의 뭘 할 수 있는 거? 심리학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걸 가만 추미한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그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을 보면은 사람들은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서 일종의 이타적인 감정 같은 게 상당 부분 인간의 자연적 성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자비로운 행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호감을 가져요. 막 보면 막 눈물 흘리면서, 뭐 되게 그런 감동스러워 하기도 하고, 어떤 고결한 어떤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꼭 나의 이익과 무관하더라도 호감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자신에게 어떤 행동이 나의 이익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남을 위한 어떤 행동들을 보고 나면 어떤 그런 아주 매우 이타적인 그런 행동들을 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걸 좋게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죠. 타인을 위한 어떤 행동, 타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들 그건 다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자, 궁극적으로 그럼 왜 그런 감정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궁극적인 분석을 더 하진 않습니다. 흉의 분석은 항상 거기서 끝나요. 나의 감정 속에서 유쾌한 느낌이 든다. 불쾌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거기서. 근데 보면은 자비로운 행동들을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행동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냥 호감이 생긴다는 거죠. 유쾌한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그게 보통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신의 이익, 자기의 실현을 위한 계산의 결과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아닌 거죠.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그런 감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먼 이거를 그냥 일종의 자연적 성향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홉스와 매우 비슷하긴 하지만 결국 흉의 어떤 일종의 심리학적 탐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어떤 도덕적 감정은 홉스보다는 로크에 비슷하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려합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걸 보면 매우 그걸 유쾌하고 좋아하고요. 호감을 가져요. 그리고 일종의 공감을 통해서 공감도 일종의 연상작용의 일종인데 그걸 통해서 그와 유사한 행동들을 보면 또 호감을 가지고 결국 그게 나의 행동과 또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본인도 기본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게 자연적 성향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몰라요. 그걸 내가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향이 인간에게 있다. 그리고 그게 상당히 공통된 성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출발하면 사실 약간
로크에 가까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로크의 사회계약론 네, 출발점을 비교해 보시면 일종의 자연 상태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흉이 생각하는 인간의 자연 상태는 로크에 좀 더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약간의 공통된 도덕감을 가지고서 서로 이제 배려하면서 살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흉이 로크보다 훨씬 더 나아간 점이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홉스에 가깝지만 이 사람의 어떤 경험적 탐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 본성은 약간 로크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흉은 상당 부분 도덕 상대주의로부터 약간 멀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들 비슷하니까 인간들이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어떤 자연적 성향에서 기본적으로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적 성향이 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기적 성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기적인 어떤 그 욕구만으로 똘똘 뭉쳐서 일종의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위장된 이기심으로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그런 것과는 약간 거리가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로부터 우리는 무슨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요약을 하자면 흉이 매우 강조한 것, 사실로부터 당위를 추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위에 해당하는 도덕적 판단은 그럼 뭐냐? 사실이 아닌 거죠. 참이 아니에요. 거짓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건 주관적 감정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아우르는 공통된 얘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사실적 판단이든 도덕적 판단이든 거기에는 뭐가 그 기저에 들어있느냐? 인간의 자연적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없이는 사실적인 판단, 도덕적 판단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여기서 이러한 판단들이 의존하고 있는 자연적 성향과는 철학적으로 정당화되진 않아요. 왜 그래야 하는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흉이 그걸 버리는 건 아니에요. 마치 지난 시간에 인과관계 추론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연의 일양성, 유니포미티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 정당하려는 순간 이제 순환 논증에 빠지니까. 그런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도덕적 판단을 하려면 결국 인간의 어떤 결국 그 유쾌함 아니면 고통, 유쾌한 건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고 수용하고 불쾌한 건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적 성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것 역시도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정당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당화되지 않으니까 우리 그런 걸 의심해서 상대주의적으로 그런 정당화되진 않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도덕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자는 것도 살짝은 아니에요. 대신에 흉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인간은 그러한 자연적 성향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자연의 일양성에 대한 가정하는 그런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유쾌한 건 받아들이고 불쾌한 건 거부하는 그런 자연적 성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만약 그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흉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간의 휴먼 네이처에
상당 부분 휴먼 네이처를 강조하는데 그 인간 본성은 이성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거죠. 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그 동물적인 인간을 상당히 밀어붙이고 그게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저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도대체가 앞에도 이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해서 소개했지만 도덕에 관한 휴메 연구로부터 인간은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더라 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공통된 행동을 한다. 이건 뭐예요? 경험적 연구로부터 얻은 사실적 판단이죠. 사람들은 대충 그러하더라. 근데 그런 연구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도덕적 판단들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주의적 오류죠. 그래서 이로부터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휴먼 뭘 하자는 걸까요? 휴먼 상당히 이 뒷부분을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만약 이걸 얘기하는 순간 본인도 역시 자연주의 오류에 빠지니까요. 근데 앞부분만 한다고 하면 그게 도덕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 걸까요? 이게 상대주의로 정말 안 빠지는 걸까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당화의 차원에서는 결국 상대주의로 빠지는 게 아닐까요? 물론 흉이 거기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죠. 인간을 일종의 필연의 굴레에 넣어버린 거죠. 인간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식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또? 인간이 정말 그런가요? 휴메 설명은 인간의 공통된 본성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말 인간은 공통된 본성을 가지고 있나요? 사람 다양하지 않나요? 사람의 어떤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거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게 일종의 취향이라면서요. 취향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행동을 보면서 이걸 매우 유쾌해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쾌한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휴메에게는 들어있는 거죠. 휴메는 결국 앞만 봐도 도덕에 대한 심리학만 있을 뿐 도덕에 관한 정말 보통 우리가 철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결국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심이 계속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휴메 도덕 철학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